안녕하십니까. 배터리데이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고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자신문 배터리데이 행사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동향을 알아보고 또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완제품과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는 소부장에 이르는 생태계 전반의 기술, 트렌드와 또 미래 시장을 전망하는 배터리 전문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이렇게 3개 세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전자신문 창간 4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분야 선도 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K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터리데이 2022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전동화 모빌리티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와 SK온의 미래 배터리 연구 개발 전략이 공개됩니다. 각 강연 후에는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강연자분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강연으로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미래, LIB 한계 극복 소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삼성 SDI의 소재 개발 팀장이신 최익규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용 극한 소재 기술과 또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최익규 부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 SDI에서 소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익규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미래 LIB 한계 극복 소재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가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소재, 극판, 설비,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최고의 품질의 배터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 중에서 소재 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IB 시장의 수요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신력 있는 정보기관들에 의하면 30년까지 LIB 수요는 6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미 22년도에 전체 배터리 수요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26년에 벌써 전체 배터리 수요의 90%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30년까지 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EV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을 한다라고 치면, 제일 상위 모델을 프리미엄 기종, 그 밑을 매스 기종, 최하위 기종을 엔트리 기종이라고 봤을 때 20년 기준으로 주로 전동화가 이루어진 부분은 프리미엄 기종과 매스 기종이었습니다.
25년에서도 그 양은 많이 늘어나지만 주로 프리미엄 기종과 이 매스 기종의 전동화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이 OEM들이 당사나 이 배터리 업체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주행거리 관련된 에너지 밀도, 그다음 급속 충전 관련된 충전 시간, 그다음 전체 코스트적인 측면에서의 VOC가 있었고요. 이 프리미엄 기종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밀도가 대략 650에서 750Wh/L, 충전 시간은 15분 미만, 팩 가격은 한 110불 정도 이하면 되겠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볼 때 이 에너지 밀도도 증가시켜야 되고 급속 충전 시간도 또 줄여야 되는, 실제로 에너지 밀도와 충전 시간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반면에 이 매스 기종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와 충전 시간은 약간 프리미엄 기종 대비해서 낮지만 이 가격에 대한 VOC가 상당히 크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VOC를 반영해서 볼 때 이 고에너지 밀도, 급속 충전, 이 저가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LIBA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고에너지 밀도 부분은 당사가 가지고 있는 하이니클 NCA 기술과 이 SDI만의 고유한 SCN 음극 기술을 바탕으로 800Wh/L 이상의 고에너지 밀도 기술을 도전하고, 그 이유는 전고체 전지를 통해서 900Wh/L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급속 충전 특성은 음극 쪽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급속 충전이 가능한 하이레이트 이 에노드 머티리얼과 이 저저항을 달성할 수 있는 극판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5분 충전이 가능한 리튬 전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 매스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저가화 방안으로 이 가격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 더하기 이 제조 공정에서의 혁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킬로와트아워당 80불 이하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술들은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세운 계획입니다. 이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특히 이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에너지 밀도 양극 부분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극 활물질의 용량뿐만 아니라 밀도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공간에 이 활물질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가지 특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이 부피당 용량이라는 특성입니다. 결국 이 양극은 부피당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당사의 양극 활물질의 개발 이력입니다. 당사는 이미 04년부터 이 니켈 함량이 80%대인 NCA를 양산에 적용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15년도에 니켈 함량 88%짜리의 고용량 NCA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극 활물질의 용량을 대폭 향상시켰고,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니켈 함량을 늘려서 19년도에는 91% NCA, 현재는 94% NCA까지 기술이 완료되어 있고, 이후에는 97% 이상의 NCA도 개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니켈 함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 정도 늘어나는 니켈 함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많은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NCA 활물질의 이 양산 경험과 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고유한 도핑 기술과 코팅 기술을 보유했고, 특히나 최근에는 단결정 기술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트레이드오프 특성들을 모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7% 이상의 NCA 개발을 주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용량 감소나 어떤 가스 특성,
효율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허들이 있어서 97% 이상 NCA를 적용하는 데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에너지 밀도 음극 부분입니다. 음극은 양극과 다르게 조성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는 음극의 밀도를 올리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가 됐고, 그 이후에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이 나오면서 이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소량 섞어 쓰는 방향으로 에너지 밀도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 최종적으로는 결국 궁극의 음극 활물질인 리튬 메탈을 적용해서 이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리튬 메탈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기술로는 상당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LIV의 용량을 올리는 키 기술은 이 실리콘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가 키 기술입니다. 그럼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의 이 팽창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팽창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소재 쪽에서의 접근은 첫 번째로 실리콘을 나노화해야 됩니다. 이 나노화만 했을 때는, 나노한 실리콘 메탈을 전지에 사용했을 때는 이 전해질과의 부반응이 심해서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완전하게 팽창 특성을 제어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떤 특정한 매트릭스 내에 이 나노 실리콘을 가두는 방법으로 소재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충방전 시에 이 리튬이 결국 이 매트릭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실리콘에 도착하게 되고, 결국 실리콘 음극의 이 특성은 실리콘 자체의 특성보다도 이 매트릭스를 어떤 물질을 썼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그라파이트 계열의 카본으로 쓴 방식이 하나 있고, 이 매트릭스가 SiO2인 경우가 일반적인 SiOX라고 불리는 음극 활물질입니다. 당사는 개발 초기에 이 실리콘의 큰 방향을 정했고, 일단 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그라파이트를 매트릭스로 사용했을 때 충방전 효율이나 출력 면에서 우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SDI 독자적인 소재가 이 SCN이라고 불리는 소재입니다. 현재는 3세대 개발까지 이미 완료가 됐고 양산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개발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지만 향후에는 이 용량적으로 2000 이상 또는 팽창과 수명 특성을 대폭 개선해서 이 4세대 실리콘을 통해서 좀 더 실리콘 함량을 극대화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급속 충전입니다. 급속 충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극 특성을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음극은 실리콘 활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아직까지 대부분은 흑연이라는 물질입니다. 급속 충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리튬이 흑연 음극으로 충전이 될 때 이 그라파이트 내에 리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대비해서 리튬 입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의 크기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부가적으로 이 문의 방향이 특정 방향으로만 나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문의 크기를 크게 만들면 되는데, 이 그라파이트의 특성상 이 문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재적으로는 이 문의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만들고 문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재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특히나 이 구조적으로 컨트롤하기 쉬운 이 인조견 쪽에서 이런 시도들을 많이 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문의 개수를 늘리는 쪽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입자를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입자를 작게 만들었을 때는 반면에 이 밀도가 저하돼서 용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 작게 만든 1차 입자들을 뭉쳐서 크게 만드는 2차 입자 형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한 단계 진화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 1차 입자 표면에 충전이 쉬운 하드카본 계통의 코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급속 충전 특성을 개선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급속 충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입자 크기를 작게 가는 방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점점 감소되는 방향으로의 급속 충전 특성이 개선되는 방향이라 향후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 방향은 가격적으로도 그렇게 메리트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는 추가적으로 향후 5분 충전 가능한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인조견 쪽에서의 기술 개발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이 천연의견 기술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천연의견은 기본 오른쪽 표에서 보시지만 인조견 대비해서 용량이나 가격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나 출력 팽창 부분에서 이 단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 못한 흑연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이런 천연흑연의 기본적인 디메릿을 충분히 개선했고, 이 내부 구조 변화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천연흑연의 가장 큰 문제인 내부에 있는 포어들을 거의 퍼펙트하게 줄이는 기술을 활용해서 아티피셜 그래파이트 라이크 내추럴 그래파이트라는 인조 라이크 천연 기술인데요. 이런 흑연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이 X축은 충전 특성, Y축은 부피당 용량으로 전체 현재까지의 음극 소재가 개발된 이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진한 파란색 원이 인조 흑연을 나타내고요. 이 하늘색 원은 천연 흑연을 나타냅니다. 이 인조 흑연은 초창기에 밀도가 낮아서 쓰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 밀도를 높이면서 고용량화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팽창과 어떤 급속 충전 특성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개선하다 보니까 급속 충전 특성은 늘어나는 반면에 용량은 계속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인조 라이크 천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천연 흑연의 아주 우수한 부피당 용량을 가지면서 이 충전 특성은 대폭 개선해서 대략 한 20분 충전이 가능한 음극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조 라이크 천연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음에는 6.0C 하면 대략 10분 충전이 가능한 소재를 다음 단계로 보고, 대외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과 지금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표면 코팅 물질이나 어떤 새로운 좀 더 구조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5분 충전 가능한 전지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가화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 LFP 배터리가 급부상되면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재, 극판, 공정, 설비뿐만 아니라 전체 어떻게 하면 효율화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화두이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 소재 원가에서 대략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 기술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고용량 쪽의 개발 방향에서 말씀드린 이 하이니클 NCA 기술도 결국에는 이 코발트 함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저가화 방향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이 LFP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가격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3원계 NCM에서 코발트를 제외한 코발트 프리 양극으로 이 LFP에 대응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이 코발트 프리 양극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3원계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코발트를 빼면 니켈, 망간 옥사이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니켈이 적고 망간이 많은 쪽을 저희는 보통 LMR이라는 리튬, 망간, 리치라는 표현으로 LMR 소재라고 표현을 하고, 니켈이 많은 쪽을 니켈, 망간, 옥사이드 해서 NMX라고, 일단 저희 당사가 만든 이름인데요. NMX라는 활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활물질 모두 소재의 가격만을 보면 LFP 대비해서는 비쌉니다. 다만 이 LFP가 이 밀도가 낮고 용량이 낮은 것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셀에 어떤 1기가와트 배터리를 만들 때의 가격 경쟁력을 본다라고 치면 이 두 소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LMR 같은 소재는 이 망간이 많고, 특히나 이 용량대를 보시면 220에서 240으로 아주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밀도가 낮고 이 220에서 240까지의 용량을 구현하려면 4.6V 이상에서의 이 구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압을 구동했을 시에 이제 보통 왼쪽 표에서 보시면 고온 저장과 가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명 쪽에서도 그렇게 큰 메리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일단 LMR 기술도 유심히 보고 있지만 현재 당장 셀에서 셀 개발이 가능하고 기술적인 성숙도가 높은 NMX 양극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 보시지만 이 NMX 양극도 결국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충전 전압보다 높은 전압인 4.4V에서의 동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 기술뿐만 아니라 이 고전압 전해질 기술도 병행해서 개발해서 이 LFP가 치고 들어오는 이 매스 시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소재들로 이 단계별로 셀 개발을 진행해서 결국 800Wh/L급의 리튬이온 전지까지를 대응하고, 그 이상의 에너지 밀도는 이 전고체 전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 밀도와 이 안전성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 저희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보셨지만 저희 회사는 27년 전고체 전지 양산을 목표로 지난달에 이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 뭐 많은 이 기술적인 허들이 있지만 저희 당사가 말씀드린 대로 27년 양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일은 이 당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고체 전지의 핵심 기술인 이 황화물의 고체 전해질과 이 무음극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전해질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이 고체 전해질입니다. 다양한 고체 전해질들이 초창기에 검토가 되었고요. 크게 이 고체 전해질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폴리머 고체 전해질의 경우는 합성과 양산이 매우 용이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이온 전도도가 낮고 이 고체 전해질이 동작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당장 양산하기에는 아직 좀 큰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경우는 이 전기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이 동작 온도도 범위도 넓어서 아주 메리트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고체 전지를 설계할 때 이 분리막을 대신하는 층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고체 전해질만으로 어떤 레이어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컨택 부분이 매우 안 좋아서 이 산화물을 고온 소결해서 그 층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10마이크로 정도의 세라믹 이 층을 만들어야 되고 되게 브리틀하기 때문에 양산 시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연구 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약간 많은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일단 이온 전도도가 높고 이 온도 범위가 넓은 이 설파이드계 고체 전해질로 방향을 정했고, 이 설파이드계 고체 전해질의 단점인 이 수분하고에 반응하는 문제는 일단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도핑 기술을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한 조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특허 출원까지 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S라인에 맞춰서 스케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음극 구조인 무음극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 여러 스타트업들이나 전지 메이커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전고체 전지의 이 구조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양극이 있고 이 기존의 분리막을 대신하는 고체 전해질 막이 있고 그 밑에는 음극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 양극과 고체 전해질 막까지는 대부분 유사한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음극 구조에 있어서 어떤 흑연을 사용하는 회사, 실리콘을 사용하는 회사, 리튬 메탈,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당사가 바라보는 이 전고체 전지와 이 다른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이 바라보는 전고체 전지의 약간 시각에서의 관점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당사가 바라보는 전고체 전지는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쓴 고용량 전지입니다. 결국 이 LIB의 발전에서 보면 계속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발전해 왔는데, 이 양극의 기술은 하이니켈 NCA나 이렇게 되면서 거의 용량이 한계가 온 상태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에너지 밀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 음극 쪽에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음극인 리튬 메탈을 음극에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 전해질과의 부반응, 덴드라이트로 인한 수명 급락,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고체 전해질로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얻는 이 안전성 특성은 저희가 얻는 추가적인 베너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을 흑연으로 쓰거나 실리콘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리튬 메탈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전지들은 결국 향후에 주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도 기술적인 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리튬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호일 형태나 어떤 증착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양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리튬 금속을 음극에 형성시키지 않고 이 양극에 있는 리튬만으로 이 리튬 메탈 전지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구조, 무음극 구조라고 표현한 이런 구조들을 개발해서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극의 어떤 새로운 또 층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에너지 밀도의 향상을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음극을 썼을 때도 이 리튬 메탈, 기본적인 리튬 메탈의 메탈 전지의 이 특성상 덴드라이트의 성장을 100% 완벽하게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사가 가지고 있는 에이지 카본 기술로 이러한 이 리튬의 덴드라이트 특성을 확실히 개선해서 수명 특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은 전체적인 계략도 있는데요. 결국 양극과 고체 전해질이 한 층을 이루고 그 밑에는 이 에이지 카본 층이 있고, 이 충전 시에는 이 에이지 카본 층 밑에 리튬 메탈이 균일하게 성장하는 이런 도식도입니다. 그래서 인시추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컨셉들을 잘 확인했고, 수명도 덴드라이트 성장 없이 장수명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가 보고드린 어떤 각각의 소재 기술을 통해서 당사는 순차적으로 이 원형 중대형 전지의 이러한 기술들을 전개할 계획이고, 750 이상 고에너지 밀도의 이 전지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7년까지 이 전고체 전지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에 한번 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훌륭한 강연으로 첫 번째 세션 열어주신 최익규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전달 드리겠습니다. 중국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어떻게 이런 기술 경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 산업 전체 입장에서 중국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근에 LFP 배터리를 앞세워서
중국 배터리 회사들, 특히나 이 CATL을 선두로 한 중국 배터리 회사들의 이 공세가 상당히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저희는 저희 당사가 가지고 있는 하이니켈 이 NCA 기술과 이 실리콘 기술을 통해서 고에너지 밀도 시장에서의 이 차별화를 통해서 이 질적 성장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최근 불거진 게 LFP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어떤 이러한 큰 이제 이슈까지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방향으로 봤을 때 가격 경쟁을 중국 회사들과 했을 때는 사실 큰 저희가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LFP 배터리와 중국 회사들이 구현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밀도대에서의 경쟁을 해야지만 이 저희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전달드리겠습니다. 무음극 소재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무음극이 하나의 층으로 분리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무음극 개발 계획과 또 전고체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음극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 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저희가 바라보는 전고체 전지는 안전성만을 위해서 만든 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리튬 고용량의 리튬 음극을 사용한 고용량 전지입니다. 리튬 메탈을 사용한 고용량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했고, 결국 이 리튬 메탈을 전지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리튬 메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어서 결국 이 리튬 메탈층을 없앤 전지라는 거고, 결국 이 양극에서 있는 리튬만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이런 전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고체 배터리는 27년 양산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해 주신 최익규 삼성 SDI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 성능 선도를 위한 SK온의 배터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SK온 배터리셀 개발 실장이신 박기수 부사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의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가 아마 초급속 충전일 텐데요. 이 초급속 충전 시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소재나 또 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이 리튬이온이 전극 표면과 내부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전극 내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극 제조 기술과 또 초급속 충전 시장에 대응하는 차세대 기술을 오늘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박기수 부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K온 박기수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셀 개발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연 주제를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가 잘 됐다는 생각이 아까 SDI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의 강연이 다 그 양극화물질 관련된 강연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오늘은 좀 그거와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급속 충전에 대한 이론부터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이 기술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뭐 해박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론적인 부분부터 저 좀 딥한 부분까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급속 충전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입니다. 저희가 저기 보시면은 한 20년 이상 저희가 배터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원래 SKC부터 시작을 해서 SK 이노베이션을 거쳐서 작년에 이제 SK온으로 새롭게 이제 분할을 해서 저희 회사가 탄생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소형부터 또 EV 쪽 관련해서 쭉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초기에 사실은 이제 다음 강연으로 계신 그 현대자동차 우리 팀장님 계신데 저희들이 현대와 많은 EV 개발을 해왔고요. 거기서부터 기술을 축적해 왔었고 그런 고객의 니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다임러, 그 다음에 포드, 폭스바겐 이런 식으로 쭉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셀을 생산을 하면서 고객을 대응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배터리 회사 쪽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술 개발을 선도를 해야 된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극 헐물질을 메인으로 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앞장서고 있었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많은 배터리 자동차 OEM으로부터 저희들 기술 인정을 받아서 글로벌리 확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크게 들면은 두 가지 기술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량 양극 헐물질을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회사가 실제적으로 양극 헐물질의 그 하이니켈 쪽에 선도적으로 세계 최초로 적용을 했다는 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622부터 해서 811 이제는 뭐 90까지 적용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술이라는 게 바로 요 근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급속 충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지금 우리 그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급속 충전의 기술의 핵심은 사실은 소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재는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본인들 회사만의 기술이 없으면 이 급속 충전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무엇인지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속 충전 성능이 향상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아주 간단합니다. 고객이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 있지만 전기차 충전하는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이게 밤새도록 충전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조금 한 50% 충전하고 다시 가다 또 충전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급속 충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을 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급속 충전 기술을 배터리 회사들이 집중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고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그런 니즈에 맞게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전기차 충전 시간하고 내연기관의 주유 시간을 비교를 하면 이 테이블과 같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것은 충전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충전기 사양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350kW 충전기가 현재로는 가장 고성능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급속 충전하는 충전기가 바로 저 350kW의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350kW 충전기를 쓸 경우에 18분에 80%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더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18분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글로벌하게 나와 있는 차 중에 가장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IC, 즉 우리가 주유하는 차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습니다. 보통 우리가 IC 차량 주유가 뭐 셋업하고 그리고 주유하고 하는 시간이 대략 한 5분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3배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토탈 트러블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저널 파워 소스에 나와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은
저기 솔트레이크 시티부터 덴버까지 가는 데에 525마일을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배터리 팩 용량과 몇 번의 충전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쪽 옆에 이게 안 나오네요. 제 오른쪽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IC를 경우 8시간 23분이면은 실제적으로 525마일을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것이 바로 충전을 해야 되는 횟수와 시간입니다. 저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는 저희가 EV를 처음에 개발할 때는 용량이 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충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급속 충전이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길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던 게 10시간 48분, 그래서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9시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8시간 31분까지 현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거보다는 더 빠릅니다. 저거는 2017년도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충전 시간이 한 18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은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당연히 충전기 출력도 높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에너지도 높아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급속 충전도 개발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에 우리가 IC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고객들을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이와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7년에는 대략 한 780Wh/L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렇게 하는데도 급속 충전은 절대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은 15분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보다 더 타이트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에너지 밀도와 급속 충전 기술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올리려면 급속 충전을 올릴 수가 없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소재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도 바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술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차트는 현재 고객들이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실었습니다. 각각 어느 고객인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전체 요청한 모든 고객 요구 수준을 다 담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급속 충전을 그러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회사가 근데 다 이 이론을 알고는 있습니다. 단지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급속 충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극 기술이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충전은 음극으로 리튬 이온이 얼마큼 빨리 이동하는지와 이동한 이온이 그래파이트 안에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는지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부터 해서 전극 기술 또 공정 기술이 다 같이 혼합돼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큰 과제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소재와 설계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소재 쪽은 간단한 것 같지만 좀 어려운 게 일단 입자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리하겠죠. 기본적으로. 또는 소재에 들어있는 층간거리가 커서 리튬이온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와 소재 사이를 빠르게 패스할 수 있도록 포로시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토처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튬이온이 얼마나 빠르게 음극 안쪽으로 직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음극 소재, 소재 쪽의 전극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바인더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바인더가 곧 배리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더 함량을 어떻게든지 줄여야 하는데요. 이걸 줄일 경우는 수명에서 나중에 드랍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바인더,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바인더 함량을 갖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온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세퍼레이터의 포러시티가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 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잘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성을 만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급속 충전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 공정으로 보시면은 무조건 얇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더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극 코팅 두께가 낮아져야 되고요. 압축 밀도가 높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께를 줄이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를 내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인더 함량과 두 번째 중요한 게 사실은 분포입니다. 바인더가 분포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서 저항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럼 발열 특성으로 인해서 수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잘 일반 우리가 일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셀 발열 제어라는 겁니다.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한 곳을 통해서 갑자기 전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리에 발열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열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탭의 두께라든지 폭이라든지 아니면은 냉각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토탈시티 그 직진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저 뒤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도전제를 작게 하면서 어떻게 셀을 만들 것인지와 토탈시티를 어떻게 직진도를 얼마만큼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 또 음극 배양성을 한쪽 방향으로 갖게 하여서 리튬이 들어오는 쪽으로 맞춰줄 수 있느냐라는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식도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모든 소재가 얇게 그 다음에 모든 공정이 얇게 할수록 좋다라는 거고요. 저항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전압 강화 델타 V는 IR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급소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와 같이 실제적으로 갑자기 볼테이지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로 0V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요. 음극 기준입니다. 내려가면은 거기서 석출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석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수명이 데그라데이션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큼 잘 제어를 할 거냐, 즉 엄청나게 큰 전류가 들어오는 동안 우리는 저항을 얼마큼 잘 컨트롤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바로 이 급속 충전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전기차에 쓰고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HEV, PHEV, EV가 있고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BEV에서 HEV로 갈수록 급속 충전은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HEV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충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극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BEV 쪽은 용량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급속 충전과 에너지 밀도는 진짜로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라곤 플랫을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중량 밀도가 되고요. 왼쪽이 이제 부피 밀도가 되는, 스페시픽 에너지 쪽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리튬 이온이 쭉 빨간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HV와 EV를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죠. 부피 밀도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BEV가 결국엔 HEV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기술은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차별화 기술을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소재 쪽 그리고 전극을 얇게 하는 기술을 당연히 트라이를 했고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을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코스트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셀 안에 전극을 얇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기재와 세퍼레이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 밀도는 거꾸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게 아니라 공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공정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18년도부터 30년까지 대략 셀당 셀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550Wh/L에서 820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 뒤에는 820은 더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800 이상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820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에너지 밀도만 달성하기 위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게 왜냐하면은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를 잘 쓰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어떤 소재를 쓰느냐, 누가 개발한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엔 나중에 되면은 뭐 3년, 4년 후에는 사실은 소재를 개발했던 업체가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의 텀은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소재로 비슷한 에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막 1년에서 2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이제 양극 소재를 실제적으로 개발을 해왔고요. 80에서 이제 98까지 쭉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에너지 밀도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음극 소재도 흑연으로부터 이제 실리콘 쪽으로 시프트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극으로만은 에너지 밀도를 800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극의 실리콘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실리콘 소재 개발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 또 여러 타입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간 효율성입니다. 팩 내에 셀을 집어넣는데요. 그 안에 모듈이라든가 팩, 케이스 이런 것들을 얼마큼 잘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 팩에 대한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또는 LG 엔솔 다 비슷하게 이런 형태로 가져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글로벌리하게 나와 있는 차종 중에 급속 충전이나 에너지 밀도를 다 만족해서 나와 있는 차종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재의 최고 수준의 이제 급속 충전을 가지면서 기술을 가지면서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 게 아이오닉 5입니다. 그게 나왔던 게 물론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더 발전은 되겠죠. 여기에 들어간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급속 충전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물론 현대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왜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오닉 5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전자신문을 못 넣어서 죄송하네요. 예. 보시면은 저기 어떤 차를 살 거냐 이거죠. 우리가 똑같은 주행거리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차를 살 거냐? 그 비교 기준이 뭐 주행거리도 상온과 저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 시간, 거리, 뭐 국고보조금 다 여러 가지들의 그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속 충전 시간에 보면은 현대 기아차가 다른 쪽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자랑이지만 바로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 기술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개발한 기술들을 거의 다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했느냐? 어차피 소재도 다 똑같고 만드는 동네도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그만큼 빠른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기술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재는 같은 곳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재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압축률이라는 것을 굉장히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음극의 흑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릅니다. 무릅다. 단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튬이온이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얘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이 이렇게 턴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얘를 이 방향으로 세울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리튬이온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래파이트를 세울 수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아직 적용은 안 됐습니다.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좋은 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리튬이온이 전극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다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물질 간에 포러시티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배양성을 가지게 되면은 공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트시티도 개선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리튬이온이 진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급속 충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개발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건 뭐냐면요. 바인더 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인더가 불균이라든가 많으면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급속 충전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인더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설비적으로 저희 개선을 했고 가운데 있는 것 같이 2번, 3번 코팅하는데 어떤 식으로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급속 충전이 더 유리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소재 차원에서의 고민이었고요.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입자가 굉장히 작을수록 유리한 거고요. 작은 것을 실제 그대로 놔두면 합재 밀도도 안 나오고 전극 코팅성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모아주는 기술을 2차 입자를 만드는 거죠. 양극활물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소재를 개발을 해서 고출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호견, 천연호견의 단점은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인조호견 쪽에 입조가 커버리면은 급속 충전에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위함이고요. 실제로 저 부분에 코팅을 하느냐, 또 어떤 것을 코팅하느냐, 어떻게 구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밀도와 또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급속 충전과 여러 가지 성능들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넓은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박기수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질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SK온의 급속 충전 소재인 급속 충전 소재와 설계 기술은 중국 LFP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중국 배터리와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SK온의 기술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LFP는 양극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개발하는 건 음극입니다. 당연히 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술을 쓰면은 분명히 성능은 개선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정기술과 이런 쪽에 더 집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과의 어떻게 질적인 격차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고민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재는 대부분 중국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로서 저희들이 격차를 벌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고, 따라서 실제 셀 설계에 대한 능력 그리고 이런 공정 기술에 대한 능력을 가져가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전달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함량을 어느 정도까지 올린 제품이 현재까지 상업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실리콘 음극재 개발과 양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회사마다 이게 방향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양극으로 해서 용량을 올리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또 모 회사들은 이제 음극의 실리콘을 도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맞추는 이런 상황들을 동시 개발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3% 또는 10% 이쪽 저쪽까지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양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좀 컨피덴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리콘을 저희들이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올라가는 부분들이 감당이 어려울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은 개발은 했으나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고요. 네, 플로어에서 질문 없으면 여기서 질의응답 앞쪽에 계신 분 혹시 잠시만요. 저희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급속 충전하게 되면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셀 발열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SK온 쪽에서도 제어 기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 쪽이나 배터리에서 파우치 배터리가 가장 그 화제에 취약하다고 하는데, 팩이나 혹은 차량 쪽에서 어떤 그런 방열 이슈라든지 대책 같은 것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파우치 배터리가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자랑하는 게 지금까지 판매한 모든 차량에서 단 한 건도 화재가 없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발열 때문에는 과연 화재가 났느냐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열에 대한 제어 기술은 사실은 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 방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느냐는 거고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으나 그 방열 구조를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더 많이 사실은 제어를 해야 될 부분들은 팩 디자인 쪽입니다. 어떻게 냉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각형도 그렇고 파우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팩에서 어떤 방식으로 냉각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세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 기술과 관련된 상세한 발표해 주신 박기수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차 그룹 연구개발본부 배터리 설계팀장이신 최재훈 책임연구원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eGMP 배터리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개발과 또 채택 로드맵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최재훈 책임연구원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배터리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훈 팀장입니다.
앞부분에서 그 배터리 셀 관련된 또 전문 회사에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자동차 관점에서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전기 자동차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더 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전 SK 발표하실 때 질문하신 그 냉각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후 변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과학 기술 발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구 속에 저장돼 있는 탄소들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슈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탄소를 지구로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O2 당연히 규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연기관을 이제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각국들의 선언들이 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이제 그게 이런 CO2 규제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그 전기 자동차를 많이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고, 현대자동차도 당연히 그에 부응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이건 현대자동차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탄소 중립을 당연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고, 제너시스 차종부터 시작해서 뭐 메이저 시장 통해서 전체적으로 2045년에 탄소 중립을 진행하겠다는 걸 대외적으로 저희가 선언을 하고 현대기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마켓 예상도 보시면 203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서 한 24%에서 37%까지 증가될 걸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부응하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도 2030년에 한 현대기아 합쳐서 연 300만 대 정도의 그 목표를 세우고 있고, 현대가 한 187만 대, 기아가 한 120만 대 정도의 이제 전기차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대비해서 이제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전기차의 어떤 기술 경쟁력, 앞에서 말씀하신 급속 충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뭐 아주 초고성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카시어링이라는 목적형 비클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연기관 대비해서 배터리 가격이 전체 차량 가격의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연기관처럼 저희가 다양한 차종을 그 복잡성을 가져가기에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향후에 전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이거 아까 앞에 SK가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를 처음 양산한 건 2010년이지만 연구 개발을 한 거는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블루온을 시작해서 최근에 그 EGMP 기반의 차들을 출시했고,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뭐 유럽의 올해의 차도 되고, 최근에 세계 21년 차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차는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차 상관왕 됐다고 발표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앞부분은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EGMP 기반으로 한 그 20 작년부터 출시한 차량들에 대한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부분하고, 향후에 그 다음 버전은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GMP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작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가장 큰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컴팩트해야 되고,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야 되고, 앞에서 말씀하신 충전 시간을 줄여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큰 틀을 가지고요. PE 시스템이라고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 감속기, 배터리를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일체형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당연히 800V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플랫 플로우라고 휠 베이스 사이에 풀 플랫을 만들어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셀도 뭐 충전 시간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것들, 냉각적인 것들, 뭐 전압적인 것들, 제어적인 것들 포함해서 충전 시간을
18분 충전에 SOC 80까지 하는 뭐 세계 최초라고 하는 걸 개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50kW로 충전을 하는데 그 시중에 있는 150kW급 400V급 충전도 가능하도록 멀티 충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세계 최초 기술을 활용해서 모타 시스템을 활용해서 800V로 성합해서 충전하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작년 장영실상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플랫으로 구형돼 있고 배터리 셀은 한 가지 종류를 모듈화해서 여러 차종의 공용으로 적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전기차에서 이제 배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 오른쪽 보시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차가 이제 작은 차도 있고 뭐 큰 차도 있기 때문에 SUV도 있고 저런 네 가지 그 휠베이스 사이의 공간을 표준화했고 저 네 공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 모듈 사이즈를 저희가 고안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이고요. 저 모듈은 이제 배터리 셀 12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12개를 한 이유는 이제 차에서 모터가 구동될 수 있는 전압이나 인버터가 제어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터리 셀을 많이 넣게 되면 그 모터가 구동할 수 있는 전압 범위를 넘어가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출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져서 출력이 안 나온다거나 전압이 너무 높아서 인버터가 내전압이 안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을 표준화하고 그 표준화한 걸 12개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1병렬, 2병렬, 3병렬, 4병렬 이렇게 변환을 해서 A, B, C, D에 맞도록 차에 맞도록 저희가 표준화된 모듈을 적용하고 그 각 모듈당 구성되는 전압은 저희가 가변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EP6S 이렇게 2병렬, 6직렬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모듈이 되고 그걸 24개 쓰면 에너지가 얼마 되고 뭐 30개, 32개 그다음에 그걸 넘어가게 되면 전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3P4S에서 36개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이 원하는 에너지를 구현도 하고 모터 인버터가 이원화 개발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압 범위를 유지하면서 최대 출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EGMP를 전체적으로 설계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저희 배터리 EGMP 전략이 지금 현재 21년, 22년, 23년, 4년까지 양산될 차종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에서 이제 배터리 셀에 뭐 충전 시간을 더 줄인다거나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린다거나 출력 밀도를 더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반 민생용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배터리랑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내구 수명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자동차 환경은 굉장히 가혹한 걸 아실 거고 대기 오는 외부 온도 영향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주행 시에 그 발열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냉각이 필요하고 사용하는 전류의 제곱에 이제 또 열이 나기도 하고 가용하는 그 SOC 범위도 있고 시간당 쓰는 그 용량, 뭐 부하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대한 제어 전략이 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당연히 열 관리를 통해서 냉각을 통해서 배터리가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한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화학 제품이다 보니 온도에 민감하고 뭐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반응 속도가 이제 넘어가서 열화가 많이 되고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증가하거나 뭐 리튬 석출 전압으로 떨어져서 이제 출력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적 온도 구간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미션인데 주행 중에는 저희가 냉각 시스템을 잘 구동을 해서 최적 온도 구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는데 뭐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행 중에는 냉각 위주의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버나잇이나 뭐 상황이 열악한 조건에서는 승원 시스템을 같이 쓰는 그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최적의 상태 구간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놓는 그런 제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제 요 모듈의 단면, 팩의 단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EGMP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모듈의 단면을 보시면 안에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게 배터리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배터리 셀이 이제 하부 케이스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모듈의 하부가 노출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닿게 설계를 했고, 그 냉각 블럭은 이렇게 요철 형태로 되어 있는 배터리 케이스 바깥에다가 저희가 일체형으로 케이스랑 설계를 해서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열이 냉각 블럭을 통해서 차량의 공조 시스템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한 거고, 이 열 전달 경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냉각 블럭 자체를 이제 팩 케이스 외부에 넣었기 때문에 혹시나 차량에 사고라든지 냉각 블럭이 깨지더라도 냉각수가 배터리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쇼트가 된다거나 부식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슈를 막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충전 시간을 18분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이제 열 관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장영실상 받은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시스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외에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이 가져야 될 요소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6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탑재 효율성이 뭐 지금 현재 제일 화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진 공간 내에 배터리 시스템을 배터리 셀을 얼마나 많이 집적도를 올려서 탑재할 수 있냐, 이게 기술인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EGM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이 이제 향후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기술이고, 단위 공간당 탑재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늘리는 기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적게 실어서 전비라든지 차량의 중량을 떨어뜨리는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을 이원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열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냉식도 저희가 하고 있고 순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충전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양면 냉각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 셀이나 모듈 전체를 냉매에 담그는 그런 액침 냉각 같은 것도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터리에서 나오는 열을 최대한 빨리 잘 빼내는 게 한 가지 기술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안전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 부분도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담고 있고, 뭐 충전된 응급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이 있기 때문에 내부 단락이 발생하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엄청난 그 과전류에 의해서 이제 열폭주가 발생하는데요. 뭐 배터리 셀을 개선하고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 시스템 차원에서 저런 배터리 셀에 결함이 있더라도 그 열이 어떻게 나오고 열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바깥으로 어떻게 빼는지, 소화하는지, 그런 기술들은 저희 자동차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조 안전 부분입니다. 구조 안전 부분은 기존의 내연기관이 갖고 있던 그 차량이 꼭 필요한 요건들을 이제 배터리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후방 충돌, 측면 충돌이라든지 배터리가 하부에 있기 때문에 하부에 있는 어떤 이물에 의해서 하부를 배터리를 칠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강건 설계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어적인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배터리 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셀들을 저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BMS라고 하는 제어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 제어 기술도 이제 점점 더 고도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다 유선으로 통신하고 이제 무선 통신도 들어가야 되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좀 선제적인 예지적인 그런 제어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연계인데요. 저희가 뭐 이 그림은 교체식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만 적혀 있는데, 뭐 로보틱스라든지 UAM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동일하게 이 기술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시스템을 한 장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12V부터 800V 시스템까지 전 전압대, 전 차급의 그 배터리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타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납산 배터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리튬이온으로 12V 배터리를 개발해서 고전압 배터리랑 복합적으로 연동 제어해서 충전도 하고, 뭐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도 갖고 있고요. 48V 지금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주로 400V 시스템이기 때문에 240, 270 해서 이제 실내 2열식 하부에도 있고, SUV 같은 경우는 실외에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60V급의 이제 전기차도 있고, 뭐 800V EGMP가 800V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성용에서 나온 기술을 그대로 활용해서 상용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PBV용으로 표준화된 그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럼 앞으로 eGMP 이후에 어떻게 현대자동차 배터리를 가져갈 거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 플랫폼별로 이제 배터리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이렇게 쭉 전개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GMP에 해당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25년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뭐 EM, ES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놨는데요. 어떤 플랫폼을 공용화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들을 모듈러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모터 모듈러 시스템, 배터리 모듈러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 공용으로 적용하는 그런 전략을 적용해서 결국 복잡성을 최소화해야만 뭐 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플랫폼은 이제 전차급으로 확대될 거고요. ES 플랫폼은 이제 뭐 신문 같은 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PBV라고 목적성 비클들이 있습니다. 뭐 물류차라든지 어린이집, 뭐 카쉐어링 이런 용도에 적합한 그 최적화된 그런 플랫폼을 또 고려하고 있고 LFP 질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LFP가 이제 가격은 싸지만 출력이나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고 저온 성능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목적성 비클에는 좀 적합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플랫폼의 배터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대 기아 자동차는 각형 파우치가 공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듈 내에 각형이든 파우치든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eGMP에 가 있는 배터리 셀보다 용량을 3배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모듈당 에너지도 4배 내지 5배로 키워서 전체적으로 차량 플랫폼의 구성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의 개수라든지 모듈의 숫자를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듈 하나를 16셀로 구성을 하되 셀 하나당 용량을 eGMP보다 3배 이상 늘려서 에너지를 개당 10kW급 이상으로 올리고요.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넣냐에 따라서 이제 차급에 따라서 뭐 12개 넣으면 120kW 하고 되는 거고 뭐 10개 넣으면 110kW 하고 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하는 그런 전략을 25년 이후에 양산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성도 줄고 당연히 코스트 이펙트도 많이 올라갈 거고 무선 통신이나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뭐 품질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을 기반으로 가져가면 이제 저희가 2030년까지 시스템 가격은 40% 정도 낮추고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체득당 에너지 밀도를 한 50% 올리면 탑재 에너지가 50% 늘어나든지 아니면 배터리 중량이나 부피가 50% 줄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전고체 배터리를 썼는데 저희도 뭐 SDI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배터리 셀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용량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세이프티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좀 질문을 받을 건데요.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배터리 같은 데 발표를 잘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전동화를 차량을 위해서 배터리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를 더 할 거냐라는 걸 몇 줄 적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배터리 시스템을 표준화를 할 예정입니다. 다 그렇게 전개해서 뭐 우리 핸드폰의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처럼 그런 시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 경쟁력은 뭐 세대별 아니면 뭐 연도별 기술 개선을 해서 점진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젠2, 젠3, 젠4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가 이제 전압 전류 온도 읽어서 뭐 충전 상태 예측하고 가용 출력 예측하고 온도 높으면 냉각하고 낮으면 뭐 승원하고 뭐 고장 진단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좀 더 이제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예지적인 스마트화된 기술을 가지고 고장이 나기 전에 고장을 미리 예측한다든지 정비를 유도한다든지 사용자의 운전 패턴에 적합한 제어 전략들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열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당연히 연계돼야 되고 저희가 배터리를 거의 30만 킬로 정도 타더라도 생각보다 열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열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량의 용도가
끝난 배터리를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재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기술도 당연히 배터리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는 기술들이고요. 급속 충전 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셀 외에도 급속 충전 관련해서는 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냉각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냉각 외에도 충전기 자체가 350kW 이상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뭐 전류를 계속 올리게 되면 그 차량의 와이어나 충전기 와이어의 그 직경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전압을 계속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세이프티 레벨이 올라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가 이동 수단을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미래 모빌리티 UAM이나 PBV도 있지만 V2X라고 뭐 V2V, V2L, 뭐 V2 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동용 전원 시스템으로 사용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 배터리 시스템에 담겨 있는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뭐 100kW, 77kW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는 V2X 연계해서 가정용 전원으로 쓰고 뭐 레저용 여러 가지 용으로 쓸 수 있는 기술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V2G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술인데 뭐 배터리 셀이 이걸 다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의 내부 단락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설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제조 공정상의 결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비클이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들을 자동차 관점에서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동화 차량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훈 책임연구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인데요. 향후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계신지요? 혹시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받았습니다. 네, 개발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력 변환 장치 중에 그 이제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는 이제 직류인데 모터는 교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전력 변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당연히 무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eGMP의 국내 배터리 업계에 그 파우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에 전기차 채용이 늘고 있는데 각형 배터리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있다면 각형 배터리 탑재를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뭐 각형 파우치 특별한 그 셀의 형상을 뭐 선호해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차량 패키지에 가장 맞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고 현재 각형을 적용한 차량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있을 거고 있고요. eGMP는 저희가 공용화 목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파우치 타입으로 개발이 됐는데 다음 버전에 EMES에 들어가는 저희 전략은 모듈 자체를 각형 파우치가 같이 쓸 수 있는 컨셉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배터리 제조사이든 저희가 뭐 자동차에서 필요한 성능을 만족하면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혹시 플로어에서 청중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세 가지요? 아, 네, 내용이 간단하니까 답을 5가지 주셔도 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급속 충전을 위해서 지금 350kW로 18분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만약에 팩 내에 가장 맥스 충전 시의 맥스 온도 혹은 모듈 내에서 셀 중에 위치 편차에 의해서 하는 맥스 온도가 대략 얼마쯤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발열 문제에서 결국에는 하나의 모듈 안에 셀돌이 12개, 그다음에 16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특정 셀에서 발생하는 발열이 프로파게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면 전체 모듈 혹은 팩까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순행 시까지의 그 팩을 제어하는 온도 제어 시스템은 갖춰진 것 같으나 셀 간 프로파게이션의 발열 프로파게이션을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셔서 혹시 현대차 내부에 기술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지금 어차피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시스템에서 LIB하고 그다음에 전고체 시스템이 향후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인 건데 아직은 LIB가 대세지만 향후 언제쯤 되면 이게 전환이 가능할까라고 현대차에선 내부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1번 배터리 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EGMP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모듈당 셀이 12개가 들어가고 30개 모듈이 들어가면 굉장히 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저희가 그 케이스랑 배터리가 닿는 그 컨택에 대한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각도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라든지 생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균일해야 열이 균일하게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온도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운행 환경에 따라서 목표 온도를 달리 가져갑니다. 뭐 아까 장표 좀 있었는데 사실 설명 안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데스밸리에서 뭐 전기차 주행을 한다.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55도까지 파워를 충분히 내고 55도가 넘어가면 시동성을 확보해서 시동이 걸리면 냉각계가 돌아가서 배터리를 식히는 그래서 소비자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전략이 있고요. 추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인터내셔널 폴 같은 데 가면 추우니까 미리 충전하기 전에 30분 전에 배터리를 미리 예열해서 충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말리한 운행 조건에서는 시내 주행 같은 데는 냉각이 거의 안 됩니다. 즉 36도부터 냉각을 하고 있고요. 36도를 넘는 비율이 많지 않고요. 40도를 넘어가는 비율도 10%가 안 됩니다. 실제 그 정도로 저희가 뭐 배터리 냉각을 잘 하고 있고 급속 충전 18분을 타겟으로 저희가 모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운행하는 조건에서의 냉각은 상대적으로 마일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뭘 물어보신 거죠? 어디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그 온도 센서를 전 모듈에 위아래 다 심어서 모든 그 환경 조건 뭐 북미 뭐 데시벨 다 테스트를 해서 뭐 그걸 다 계속 제어하면 좋지만 이제 코스트나 이런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 T맥스 관리도 하고 델타 T 관리도 합니다. 그래서 델타 편차를 전체로도 관리를 하고 그 모듈 내에서도 관리를 하고 셀 안에서도 위아래를 관리를 합니다. 그 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충전은 따뜻한 데서 충전을 했는데 굉장히 추운 지역을 막 달리면 바닥은 차갑고 위쪽은 뜨겁기 때문에 위아래 온도 편차도 거의 10도 가까이 나고요. 그다음 셀 간도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어해서 열화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 쪽이면 높은 온도 기준으로 제어를 하고요. 리튬 석출이 문제가 되는 낮은 온도 영역에서 차가 운행이 되면 낮은 온도 기준으로 저희가 출력 제어를 해서 두 조건 다 엔드 조건으로 문제가 없는 조건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타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없도록 저희가 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고체 말씀하셨는데 전고체랑 LIB가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같이 다 뭐 배터리고 LFP도 LIB고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거고 이제 그 리튬이온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은 뭐 앞에 셀에서 발표했지만 뭐 한 750이나 800와트 퍼 리터 정도 되면 거의 한계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뭐 전개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걸 넘어서는 이제 차세대에는 이제 전고체를 생각하고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전고체를 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한 이제 부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뭐 냉각 부분도 그걸 빠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탑재를 한다거나 세이프티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고체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뭐 포스트 배터리가 전고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리튬 메탈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선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청중분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네, 앞쪽에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다 받겠습니다. 예. 시간 남은 것 같은데. 예. 예. 시원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18분 고속 충전할 때 하고요. 완속 충전할 때 그 용량 감쇄가 좀 달라지나요? 그리고 그 달라진다고 하면 용량 감쇄가 18분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용량 감쇄가 빨리 일어나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배터리 셀 앞에서 SK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18분 충전을 하든 뭐 30분 충전을 하든
그냥 우리가 CC로 컨스턴트 커런트로 충전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의 온도나 SOC 상태에 따라서 충전 프로파일의 전류를 가변하기 때문에 SOC 80이면 80까지 다 충전되도록 18분을 맞춰서 저희가 SOC가 낮을 때는 쉽게 말해서 전류를 좀 세고 온도가 뭐 낮을 땐 세고 SOC가 좀 올라가면 이제 분극 텀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과전압을 치기 때문에 전압 전류를 좀 낮춰가지고 전체적으로 80%에 딱 17점 몇 분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 맞추려고 이제 개발을 엄청 열심히 한 거죠. 예. 똑같습니다. 완속을 하든 급속을 하든. 예. 단지 이제 배터리의 온도나 이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 완속을 하면 거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10A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급속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을 하게 되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전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팀장님께서 연구원이셔서 기술 쪽이시긴 한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다른 자동차사가 없어서 저는 소재 쪽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차 전지에 소요되는 모든 소재들이 철 혹은 알루미늄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상의 양이 부존량이 그렇게 풍족한 소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 혹은 그 앞단에는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업체 모두가 다 희귀한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지상에는 계속해서 자동차사들이 현기차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사들이 다 그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상당수의 자원은 또 중국에 편중이 돼 있다 보니 향후에 현대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부분까지 뭐 요청을 드리자면 현대차에서 그런 자원이나 혹은 그 앞단에 있는 반제품 혹은 소재들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를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혹은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그 현기차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그 전동화 차량이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로 머티리얼 가격이나 뭐 수급의 이슈가 당연히 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제 뭐 당연히 그 소재 업체들하고 배터리 셀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급을 받을 때 그 원소재 가격에 연동해서 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원소재들도 수급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 방법적으로 뭐 저희가 배터리 전문사들하고 같이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그런 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워낙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뭐 단독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 셀 제조 전문사에서 뭐 더 잘하시겠지만 그 소재 쓴다고 해서 그 성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811 쓴다고 다 811 나오면 다 하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하고 매칭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배터리 제조 전문 제조사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리사이클이나 재생이나 리유즈나 리매뉴팩처링 같은 부분은 저희가 훨씬 더 이제 진단하고 그레이딩하고 재활용하는 부분은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중요한 분야. 한 10년쯤 지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 훌륭한 발표해주신 최재훈 책임연구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첫 번째 세션인 삼성 SDI와 SK온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전략에 대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소재 대표 주자들의 기술 비전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후에 12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